집권 여당의 차기 원내대표를 뽑는 의원총회가 현재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후보로 나선 4선의 김학용 의원과 3선의 윤재욱 의원 모두 친윤계의 뚜렷한 대세론이 없는 만큼 승패도 가늠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일단 지도부 설화에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결국엔 사과와 함께 당 지도부를 향해 공개 경고를 하고 나섰죠. 관련 내용들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윤기찬 전 국민의힘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그리고 서영주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두 분과 함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전 10시부터 국민의힘에서는 차기 원내 지도부를 이끌 원내대표 선출에 들어갔습니다. 일단은 이 질문을 좀 드리기 전에 지금 자막에 나오고 있는 속보 내용부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의 국경 재개방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한미 3국이 여전히 해외에 체류하면서 외화를 벌어들이는 북한 해외 노동자들을 돌려보내라고 국제사회에 촉구했습니다. 한미 북핵 수석 대표는 오늘 서울에서 3자 협의를 했는데요. 여기서 이제 공동 성명에서 발표를 한 내용입니다. 한미 북핵 수석 대표가 공동 성명을 발표한 것은 지난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인데요. 관련 내용이 들어오면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이 4선의 김학용 의원 그리고 3선의 윤재욱 의원이 잠시 뒤에 이제 원내대표 선출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아직 뭐 뚜렷한 대세론이 없어서 누가 좀 유력하다라는 것이 좀 불분명한 상황인데요. 현재까지 어디에 좀 유리하다라고 좀 보고 계시는지요? 글쎄 아직 투표에 안 들어가서 예, 그렇죠. 1시간 11시 정도까지는 이제 토론을 합니다. 네. 토론하고 정견 발표하고 이렇게 하고 11시 정도부터 투표에 들어가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도 근데 정치권에서 흘러나오는 판세 분석은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박대출 정책위 의장이 원내대표를 불출마 선언하면서 네. 어느 정도 당심이 그러니까 의원들의 마음이 흐른 거 아니냐 이런 예측은 있는데 사실은 어떤 분들은 다소 좀 차이가 나는 결과가 나올 것이다라고 보는 분들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이 원내대표라는 게 무기명 투표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알 수가 없어서 박빙이라고 평하는 분도 계시지만 일단 대세는 많은 분들의 예측은 상당한 표가 차이가 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어요. 차이가 난다면 어느 쪽으로 기운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지금 총선을 위해서 어느 원내대표 구도가 더 유리하냐를 따진다면 네. 수도권이 더 유리하다라고 보는 김학용 대표의 말과 네. 수도권보다 그러니까 지역보다는 사실은 경험이 더 중요하다는 윤재욱 다구달성 의원의 말이 어느 말이 더 의원들한테 소구력 있느냐의 문제인데 네. 실제 수도권 원내대표론이 총선에 좀 더 유리하다라고 보는 의원들이 많지 않나라는 이제 판세 분석도 좀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예. 상대당이기는 합니다만은 지금 이 원내대표 구도를 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일단 이거는 상대 당 일이라고 하더라도 네. 이게 좀 정치 공학적인 접근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현재 보면은 김기현 대표가 출마하고 나서 이제 원내 지도부가 들어오는 거잖아요. 네. 그랬을 때는 김기현 대표는 이제 PK죠. PK라고. PK죠, 울산. 울산 쪽이니까 예. TK, PK 쪽인데 윤재욱 의원은 PK죠. TK인가요? 하여튼 그쪽. 윤재욱 의원 대구 달성입니다. 대구죠. 그러니까 TK 쪽이고. 그다음에 지금 김학용 의원은 수도권 쪽이니까. 예, 안성이죠. 그렇죠. 안성이니까. 그렇게 봤을 때는 대표가 그쪽 지역에 있을 때는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수도권 쪽에 좀 기울을 공산이 커요. 왜 그러냐면 균형을 맞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현재 이제 두 분에 대해서 좀 평가하기는 좀 죄송하긴 하지만 두 분이 누가 되든 큰 기대는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통상적으로 김기현 대표도 윤심의 어떤 낙점을 받아서 나름대로 선출된 당대표이기 때문에 이 또 원내대표 두 분도 또 친윤계입니다. 그러면 누가 되든지 간에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 휘하에 있는 국민의 힘입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수도권 쪽으로 가는 게 균형감을 맞추는 데 있어서는 의원들이 가겠죠. 합리적인 선택을 하겠지만 예. 제가 봐서는 본인 정치적으로 누가 도움이 될지 그냥 손해를 계산할 것 같아요. 그래서 다 친윤계니까 예. 어디에 줄 서서 어떤 원내대표를 뽑는 게 나에게 향후 공천에 있어서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에서는 그래서 가늠할 수 없다라고 보는 것이고 누가 되든지 간에 그렇게 좀 재밌거나 좀 드라마틱한
국민의힘의 어떤 뭐 견제와 균형을 예. 이루어가는 그런 원내 지도부와 당 지도부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나는 좀 그런 박한 평을 하고 싶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님, 결국에는 친윤계고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내용이 상당히 많이 좀 분석되고 있는데요. 근데 이게 순서가 바뀌었어요. 친윤이냐 아니냐의 문제는 사실은 예. 지금은 이제 사라진 구도라고 보여집니다. 예컨대 뭐 반윤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대통령의 정치적 성향이나 어떤 정책 어전다에 반대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예. 근데 정치적 성향이나 정치적 어전다에 동조한다고 해서 친윤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게 따지면 역대 정부는 친윤, 반윤이 사실은 친윤 아닌 비윤, 반윤 이런 것들이 시기별로 다 달라져야 돼요. 예컨대 처음에 대통령이 당선돼서 정치적 확장성 있을 때는 동조하다가 나중에 또 대통령 국민적 지지를 잃으면 또 반대하는 분도 생기잖아요. 이거는 정책이나 이런 거 관련돼서 따져야지 대통령과 친하거나 뭐 대통령과 어떤 교섭을 자주 한다고 해서 친이라고 보는 것은 어려운 것이고 현재 국민의힘 내부에도 사실상 거의 모든 분이 그렇게 따지면 친윤이라고 봐야 되는 것이고 네. 민주당도 친문이 상당히 많으셨잖아요. 그런 거와 똑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이고 그러니까 지도부 원내 지도부라는 것은 지금 여소야대 국면에서는 사실은 당 지도부와 원내 지도부와 용산과의 관계는 보조를 맞춰야 되는 부분이 상당수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국회 권력이 여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면 다른 문제가 생기지만 지금처럼 야당이 169석을 차지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는 대통령을 견제만 하는 그런 여당의 지도부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래서 이것은 사사건건 따져봐야 될 문제지만 기본적 성향은 친윤이나 반윤으로 해석될 문제는 아니다. 또 하나는 예. 박대출 의원이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가 사실은 원내대표 선거 구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아까 공학을 말씀하셔서 예.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예. 그리고 여쭤보고 싶은 건 뭐 사실 원내대표라는 자리가 야당과 이렇게 좀 협조를 해야 하는 자리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 부분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과거에 뭐 주호영 원내대표에 대해서 국정조사 관련해서 뭐 책임론이 있었던 적도 있고 하기 때문에 주호영 원내대표와 이제 새롭게 선출되는 원내대표가 친윤적인 색깔만 갖고 간다면 야당과 협조가 잘 될까 뭐 이런 분석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하시는지요? 그러니까 야당과의 협조 문제는 사실은 예. 저희가 야당한테 전부 다 양보하면 협조가 잘 돼요. 왜냐하면 야당이 169석이라는 큰 키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야당이 사실은 여당의 협조가 안 돼서 법안 처리를 다 단독으로 했나요? 그게 아니죠. 안건조정위부터 무력화시켰다는 것은 여당과의 협치를 아예 시도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거꾸로 봐야 되는 겁니다. 행정부의 대통령이 여당이라 그래서 국회 구조와 대통령 구조를 일치시키면 안 되는 거고요. 대통령과 다르게 지금 국회 구도는 야당이 사실 권력을 갖고 있거든, 큰 권력을. 네. 그래서 야당이 양보를 해주셔야지만 협치가 되는 것이지. 아니 여당 입장에서 몇 석 되지도 않는데 껌껌이 양보를 하게 되면 국정 운영을 어떻게 합니까? 아니, 얘기하시죠. 그 시각에서 맞을 수 있어요. 양보 다 하면 잘 돌아간다. 근데 뭘 양보를 다 하겠습니까? 정치가 그런 거 아니잖아요. 양보를 하되 또 받을 걸 받고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게 정치죠. 근데 지금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대통령 1년 다 돼가는데 야당 만났습니까? 안 만나잖아요. 안건 조정의 부분도 여당 쪽에서 자꾸 이거 좀 진행해 봅시다 하는데 그냥 박차고 나가버리고 우리는 반대한다, 못하겠다. 대화가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뭐 대화를 해야 양보를 할 거 아닙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아쉬움이 크고요. 그러니까 새로운 원내 지도부가 친윤이냐 아니냐 이런 부분들이 저는 야당과의 협치의 어떤 근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보면은 이게 국민의힘이 저는 아쉬운 부분들이 건강하지 못하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눈치를 당대표부터 원내대표 지도부까지 그런 오더 정치로 돌아갈까 봐 그런 우려가 있어서 좀 원내 지도부는 조금은 김기현 대표가 선출됐듯이 용산에서 찍는 그런 친윤계의 원내대표가 되는 것들이 조금 걱정은 된다 그런 말씀이죠. 근데 이제 맞는 말씀도 있어요. 사실 예. 대통령이 야당 대표를 만나셔야죠. 저도 만나야 예. 된다고 봅니다. 필요하면 야당 의원들 전부 다 만나셔야 된다고 봐요. 그렇게 이해를 구해야 된다고 보는데 문제는 이제 법안 처리 과정에서 야당이 한 번도 양보한 적이 없어요. 자, 양곡관리법 이 법안이 옳고 그름을 떠납니다. 양곡관리법 그렇죠. 그다음에 얼마 전에 검소완박법도 헌재에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문제 제기한 그 판결이 나오는 날 양곡관리법을 그렇게 처리한 거예요. 그다음에 지금 노란봉투법, 간호사법, 이 모든 방송법 이런 것들이 자 이전에 민주당이 취했던 입장과 달리 입장을 취한다는 거 제가 뭐라고 안 하겠어요. 그런데 절차만큼은 국회법이 정한 절차. 예컨대 어떤 태세가 보인다 하더라도 야 국민의힘 보니까 너네 안건 조정이 가봤자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 왜 그걸 거기서 판단합니까? 가봐야죠. 가서 90일 보장해 줘 봐야죠. 근데 왜 그걸 꼼수로 그걸
안건 조정의 안건 논의 권한을 박탈합니까?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이 만약에 한 번 어쩌다가 정말 중요한 법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양보할 수 없어.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건건이 그러는 것은 이것은 사실은 협치 자체를 어디서 막고 있는지에 대해서 국민이 그는 분명히 볼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주장들이 이런 거예요. 건건이 어디서 막을까요? 법사위에서 막잖아요. 법사위원장 김도부 위원장이 절차를 진행 안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직상정을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법안 부분도 논의를 해야 뭐 손바닥이 마주쳐야 박수 소리라도 나는데 아예 그냥 나가버린다니까요. 아시잖아요. 뭐 얘기를 안 하잖아요. 방송법이든 간호법이든 노란봉투법이든 양국관리법도 똑같습니다. 평행선을 달리면서 결국에는 절차에 따라서 해서 90이라고 시간 끌기 하는 거 뻔히 보이는데 그리고 농민들은 힘들어하는데 쌀값은 폭락하는데 이런 시급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가고 안건 조정의 부분에 있어서 뭐 다소 미흡한 부분들, 국민 눈높이에 안 좋은 부분도 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여야가 싸우더라도 대화를 통해서 어느 정도 합의점을 도출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아예 등 돌리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좀 안타깝다는 근데 네, 양국관리법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예, 짧게 시급성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하셨는데 양국관리법이 발의된 것은 국회 문재인 정부 시절이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때 왜 통과 안 시켰습니까? 예, 자, 여기- 그러니까 시급성이라는 말씀도 안 맞는 것이고 또 하나는 양국관리법의 내용에 대해서 분명히 찬반이 있습니다. 그러면 법제사법위원회 계류 중인 그 기간을 90일에서 60일로 줄였어요. 그런 건 다 고민했기 때문에 민주당이. 그럼 60일은 지켜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본인이 입법을 해놓고도 그것도 또 안 지켜요. 자, 이런 국회 운영 절차는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알겠습니다. 저희 주제를 지금 양국관리법으로 여쭤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좀 매듭을 짓겠고요. 지금 화면에 보여드리는 것처럼 국민의힘 지금 차기 원내대표를 뽑는 의원총회가 현재 국회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학용, 윤재옥 이 지금 두 인물이 의원총회에서 차기 원내대표를 위한 의원총회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약 예. 1시간 정도 뒤면은 이제 당선자가 발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은 합동 토론회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약 11시 정도에 이제 투표를 개시하게 되고요. 투표가 종료가 되고 개표 결과가 나오게 되면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요. 김기현 대표가 당 지도부에 일단 설화를 사과를 하고 공천 불이익을 시사하는 등 당 기강 잡기에 나섰습니다. 조수진 최고위원도 결국 사과를 했는데요. 관련 발언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당 대표로서 국민과 당원들께 송구스럽고 매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 시각 이후 당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당원을 부끄럽게 만드는 언행에 대하여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당헌 당규에 따라 당 대표에게 주어진 권한을 보다 엄격하게 행사하겠습니다. 국민 정서에 어긋나는 언행으로 무리를 빚은 사람에 대하여는 차후 자격 평가 시 벌점을 매기도록 하겠습니다. 진위 어찌됐든 경위 어찌됐든 어려움을 가중시킨 것 이렇게 되면서 굉장히 그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고 또 국민과 당원께 송구한 마음이 큽니다. 다만 발언의 맥락 그리고 하고자 했던 것이 왜곡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당 지도부에 있던 설화에 대한 김기현 대표. 자격평가에 벌점을 부과하겠다, 공청 분리까지 경고했습니다. 지도부 리더십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좀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좀 강경하다고 볼 수 있는 입장을 낸 건데요. 어떤 의도 또 효과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어쨌든 보궐선거에서 성적이 좋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뭐 의석수를 떠나서 의석수를 굳이 따진다 그러면 크게 손해본 건 없지만 예, 내석 다섯. 네. 득표율을 따져봐야 되는 것이고 또 상징적인 곳에서 지고 했기 때문에 저는 사실 패배했다고 평가를 합니다. 다만 이제 김기현 대표 입장에서 보면 한 달여 만에 치러진 보궐선거이기 때문에 본인의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다만 예. 김기현 원내대표, 그러니까 여당의 원내대표는 공간이 좁습니다. 사실 야당 대표는 대통령하고 상대하려고 하기 때문에 예. 그리고 원내대표는 또 원내대표끼리 원내 문제는 상의하려고 하거든요. 예. 따라서 여당의 당대표는 공간이 적어요. 공천권한 행사 시에 상당한 의미 있는 역할이 나오는 것이고 예. 또 당의 기강, 이 당 운영과 관련된 예. 거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보면 당 리더십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 제기에 대응하는 차원이다. 그러니까 당의 위기 국면을 어찌 보면 봉합하려는 의도지만 또 활용하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김기현 대표면 당 위기 국면을 활용해서 본인의 리더십을 확보하거나 확장하는 이런 행보를 보이지 않을까라는 것이고 이것이
당의 단합이나 국민적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역할로 이어진다면 네. 사실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좋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다라고 보시는 것인데 그 발언을 좀 들여다보면요. 이 시각 이후에 당대표에게 주어진 권한을 엄격하게 행사할 것이고 사후에 그러니까 자격 평가 시에 벌점을 매기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발언을 하기 전에 있었던 어떤 설화에 대해서는 어떤 뭐 페널티를 주지 않겠느냐, 않는 게 아니겠느냐라는 이제 말이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좀 보계세요? 그래서 뭐 그 문헌상으로 보면 그렇게 보여지죠. 예, 그리고 예. 이미 만약에 이것이 민심 위반에 이어졌다고 평가를 했다 그러면 진작에 징계위원회가 열렸어야 되겠죠. 윤리위원회가. 예. 그렇게 안 했는데 갑자기 여는 것은 좀 이상한 것이고 앞으로 이렇게 구두 공개를 한 이후에 또 똑같은 민심 위반을 철회하는 행위가 이어진다면 그거는 이제 당대표 입장으로서 보면 징계위에 회부하거나 또는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고요. 예. 이제 상징적인 것은 저는 이제 공천권을 언급했다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예, 뭐 공천 페널티를 불이익. 준다는 것은 이제 공천의 불이익이 가는 그렇죠. 거거든요. 네. 그렇다면 의원들 입장에서는 공천권 관련된 부분에 민감하기 때문에 당 대표로서의 권한 행사를 통해서 본인의 역할을 늘려가시겠구나. 뭐 이런 행보가 예상이 되죠. 그럼 충분히 효과가 있다고 보시는 거죠. 저는 어느 정도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당 대표로서 이 언론에서 자꾸만 당 대표가 힘이 없다라고 하니까 예. 사실 이렇게 은연중에 당 대표의 어떤 말에 대해서 또는 당의 기강이 흐트러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당이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다소 당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친윤 일색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셨는데 예. 약간 여러분의 말이 섞이는 이런 이 시스템이 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김기현 대표가 마치 대통령의 명을 받아서 뭔가 당을 운영하는 듯한 이런 오해 사는 듯한 분위기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김기현 대표 입장에서 보면 본인의 어떤 존재감을 드러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런 일환으로 저런 언행을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는 일단은 당의 기강을 잡겠다 했고 이제 논란이 됐던 조수진 의원 같은 경우도 사과를 하기는 했어요. 지금 저희가 함께 보셨던 그 화면 보시면서 어떤 생각하셨는지요? 그러니까 원래 그 김기현 대표가 지금 이제 체제가 들어선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예. 그러면 통상적으로 지금 되게 인기가 좋을 때입니다. 주목을 받고. 근데 윤석열 대통령하고 비슷해요. 취임 초 20%의 지지율 떨어지듯이 김기현 대표에 대한 기대감이 없어요, 지금 현재. 집권여당의 대표가 이렇게 인기 없는 대표는 처음 봤고요. 두 번째는 좀 기력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지도부들이 김재원 수석 최고나 태영호 최고위원이나 예. 또 조수진 최고위원까지 이런 실화들이 나오는 것은 예. 김기현 대표 자체를 좀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별로 그렇게 존중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당대표긴 하지만 당신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그냥 세워놓은 사람이야. 얼마나 힘이 있겠어.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지 않고서는 이렇게 실언들을 끊임없이 토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김기현 대표는 굉장히 자존심이 상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스스로도 초량에 있어요. 예를 들면 김재원 최고 같은 경우는 5.18 사상 발언들이요. 이거는 국민의힘의 당원 강령을 위반한 겁니다. 그 정신을. 이거는 해당 행위죠. 그럼 윤리위에 즉각 회부를 했었어야 돼요. 그걸 때를 놓쳤죠. 태영원도 그렇습니다. 4.3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렇죠. 이런 부분들은 국민의힘의 당원 당규에 담겨있는 정신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어물쩍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수진 최고위원이 양곡관리법 거부권을 행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밥 한 공기 먹기 운동, 다이어트는 범죄라는 식의 뉘앙스로 얘기하면서 양곡관리법 대안처럼 얘기를 합니다. 이런 그리고 조수진 최고위원이 그 부분을 수습하는 과정도 매끄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결국 김기현 대표가 대표로서의 지도력을 아직 안착시키지 못했고 그리고 최고위원들 자체도 김기현 대표를 집권여당의 대표로서 존중하지 않는 게 아닌가라는 차원에서 나 화났어 라고 지금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얼마나 통할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당이 나름대로 새로운 당대표, 비대위 오래 했잖아요. 새로운 당대표 왔으니까 네. 집권여당이 좀 안정적이 돼야 됩니다. 근데 안정적이 돼야 야당하고도 얘기를 할 텐데 여당이 또 새롭게 지도부가 왔는데 또 혼란입니다. 이거 어떡하죠?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부위원장님 사실 이런 비판이 있는 거는 사실이고요. 문헌상 앞으로 징계하겠다라는 것은 지금까지 좀 이야기나 이렇게 논란이 됐었던 3명에 대해서는 징계가 없을 것처럼도 들리는 게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리더십을 위해서나 혹은 국민의 민심을 달래기 위해서나 징계를 하고 가는 것은 어떨까?
라는 이야기도 좀 나오거든요. 개인적인 의견 좀 여쭤보고 싶어요. 근데 징계 절차 개시라는 게 그러니까 예. 윤리위원회가 이제 가동이 되게 되는 게 여러 가지 절차적 선행 절차가 필요한데요. 사실은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 그 5.18 부분은 이 부분은 김재현 최고가 좀 억울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이 전문에 수록하는지 여부와 관련된 발언이었지 5.18 정신을 계승하지 말자 이런 발언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5.18 정신을 계승하자 이런 부분은 저희 당원 당규에 당연히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어떤 취지냐면 4.19 민주화운동 여기에 5.18 정신도 포함되는 거다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방법론적인 문제지 5.18 정신을 훼손하거나 개성을 안 하겠다라는 취지의 발언은 아니었거든요. 자, 그건 제가 정정을 해드리고요. 그러니까 이런 어쨌든 그런 오해 소지 있는 발언을 통해서 민심 위반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본인들이 사과를 했고 예. 이것이 이어진다 그러면 이제 징계 절차로 가겠지만 현재까지는 그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라고 보는 것이 당대표 등의 어떤 생각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좀 예. 지켜봐 주시면 좋겠어요. 예컨대 이것이 계속 여진이 이어져서 보면 민심이 더 악화된다. 그럼 또 다른 수단이 강구될 수는 있겠죠. 예. 자,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해주신 이 전주을 선거 결과 어쨌든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김기현 대표가 2번이나 내려갔음에도 5위를 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한 책임론을 정운천 의원에게 지금 좀 몰아가고 있는 모양새인데 이것을 두고 이것을 이렇게 한 명에게 모는 것이 맞겠느냐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지금 분위기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그 한 명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사실 일단 국내심이 그동안 노력을 못한 건 맞겠죠. 왜냐하면 불과 얼마 전에 치러진 선거보다 반토막이 났기 때문에 그런 이제 해당 지역구 주민들의 마음을 저희가 못 얻은 건 분명합니다. 근데 양당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심판이라고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 큰 정치 구도 하에서 어쨌든 정운천 의원이 출마 번복을 하든 아니면 좀 노력을 덜 했든 기대했던 것보다 노력을 상당히 못했던 이런 것들은 내부적인 문제지만 호남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면 거기서 활동하시는 분들을 사실은 칭찬해주고 용기를 줘야 되는 게 맞는 것이지 이거를 선거 결과에 대해서 호남에서 의석수를 못 얻었을 뿐만 아니고 지지율이 안 나왔다고 해서 징계를 한다. 저는 그것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지금? 이게 이제 김기현 대표의 한계죠. 그러니까 존중을 못 받는다고 저는 좀 냉혹하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여기 정치라는 게요, 가장 경계해야 될 게 자기 합리화하고요, 남 탓입니다. 이런 결과들이 초래됐을 때는 당대표로서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어떤 부분이 잘못됐는지를 면밀하게 분석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벌써 정운천 그 당협위원장에 대한 탓을 한다는 것은 그러면 울산은요? 본인의 정치적인 기반인 울산에서의 패배, 물론 이제 기초 의원이긴 하지만 그 패배와 득표율을 봤을 때는 저는 그런 영향들이 결국에는 전북으로도 갔다고 봅니다. 그러면 정운천 의원에 대해서 인사조치 논의하면 그 울산을 기반한 김기현 당대표는 인사조치 그 이상의 것을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본인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당의 리더가 어떻게 보면은 그 지역의 당협위원장에게 탓을 돌리고 이거를 회피하려고 한다. 조금 어떻게 보면 비겁한 거 아닌가라는 좀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하나하나 뜯어보기는 뭐 시간이 부족하겠지만 얘기해 주신 것처럼 울산 남구, 뭐 교육감, 게다가 뭐 구미 경북에서도 민주당이 상당히 좀 많은 득표를 하기도 했었고 그러니까 의석을 많이 가지고 왔다고는 하지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번 4.5를 좀 위기로 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 그렇다면 국민의힘 안에서 어떤 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까 이 부분 좀 궁금하거든요. 저는 이번 보궐선거를 냉혹한 자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이 뭐 괜찮아 잘했어 이런 것이 아니고 예. 누구의 책임으로 돌릴 것도 아니고 국민의힘 전체 책임으로 돌려서 냉혹하게 평가를 한 이후에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울산 같은 경우에도 물론 교육감이 이전에 똑같은 그러니까 성향의 뿐이었죠. 당적이 없는 거니까 부부가 나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 동정표 얻은 면도 없지 않아 있지만 이것을 그렇게 그냥 평가하고 넘어갈 일은 아니다. 예컨대 이것은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진 거다라고 평가를 해야 되는 것이고 아까 말씀을 잘 해주셨어요. 사실은 당협위원장이 책임을 지게 되면 울산 남구 같은 경우에는 이채기위원이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책임을 따지기 시작하면 해당 지역구에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책임의 대상일 뿐이지 권한은 없는 아무도 안 하려고 하는 특히 네. 호남 이런 데는 저는 오히려 지원을 해주고 다독거려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 이준석 전 대표도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이런 분위기라면 총선에도 좋지 못한 결과를 가지고 올 것이기 때문에 당 노선을 정상화해야 한다라고 했는데 이건 어떤 의미를 좀 갖고 있다고 보세요? 글쎄 뭐 충원이라고 저는 해석을 일단 하는데요. 예. 당 노선 정상화 이전에 당을 정상화하는 과정이 진행 중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당대표가 고의로 그러지는 않았겠지만 당내 권력 투쟁의
과정에서 당이 상당히 깨졌어요. 그리고 비정상적인 시스템이 됐었거든요. 용산과의 관계도 그랬고 이런 것들을 정상화하는 과정에 거의 마지막에 와 있다. 이게 정상화 끝나면 사실은 모든 국내심 구성원들이 바라는 것은 총선에서 승리 아니겠습니까? 그럼 총선 승리를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 하겠죠. 이것은 자기들 문제이기 때문에 더 노력할 겁니다. 따라서 이준석 당대표는 조금 더 구체적인 고언을 해주시고 예. 본인 걱정에 좀 매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합니다. 저도 한 말씀을 예. 좀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의 현재의 주소를 보면 당대표를 선출하면서부터 건강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왜 그렇게 보냐면 국민의힘은 당심과 민심 같다고 주장하면서 당원 100% 선거를 치렀죠. 네. 근데 이번 재보궐선거에서는 그게 거짓으로 드러난 거예요. 당원 100%는 윤심의 손을 들어줬지만 결국에는 민심은 당신과 같지 않았어요. 민심은 말하자면 이번 윤석열 정부와 친윤계 일색인 당대표 지도부에 대해서 따지고 보면은 좀 회초리를 때린 거라고 저는 좀 냉혹하게 봅니다. 득표율이나 그리고 울산 남구 같은 경우는 대구 수성이나 서울 강남처럼 막대기만 꽂으면 다 되는 데입니다. 그런 데를 내줬다는 건 결국에 민심이 특히 울산이 그리고 울산을 기반으로 한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울산의 민심이 왜 돌아섰을까? 이건 결국에는 첫 단추부터 잘못됐어요. 물론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잘 분석해서 절치부심해서 다시 뭔가를 보완하셔야겠지만 결국에는 국민만큼 무서운 사람이 없습니다. 국민들 속이려고 하면 안 된다. 그런 부분에서는 여야가 공히 명심하면서 이번 재보궐 결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준비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네, 제가 한 가지만 소문드리면 사실 이제 지방선거의 이 표심이라는 게 되게 자주 바뀌어요. 그러니까 기억하시겠지만 2018년도만 해도 울산의 시의원 선거구가 22개, 22분이에요. 그중에 한 분만 민주당이 되고 나머지 한 분만 국민의힘이 되고 나머지는 다 민주당이었어요. 지금은 거꾸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주 바뀌기 때문에 이런 현상을 국민적 민심을 당의 책임론을 자꾸 돌리기 시작하면 당 분열만 되는 겁니다. 거기에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이고 이것은 당정에 함께 가야 될 문제지 당과 윤 대통령의 코드를 맞추기 때문에 민심이 돌아섰다. 이렇게 일반화하는 것은 저는 구성의 오류라고 보는 거고요. 그거를 이제 시청자분들한테 이해를 다시 구하려면 2018년도는 탄핵 국면이었어요. 전 정부에 대해서. 그래서 전 국민들이 결국에 민주당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런 울산 민심뿐만 아니라 전 민심이 그랬습니다. 하지만 이번은 당대표를 새로운 지도부가 구성이 됐고요. 당원 100%를 하면서 이게 민심이라고 주장을 했기 때문에 분명히 그런 부분에서는 확연한 차이가 있다. 2010년도 그랬어요. 2010년도에도 울산이요 똑같이. 사실 이렇게 노동자들이 많으니까 진보 성향이 있다 혹은 PK 전통적인 지역에다 좀 표심이 나뉘기도 하는 지역이니까요. 그거에 대한 논쟁은 저희 다음으로 좀 미루도록 하고요. 이 얘기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전원위원회 10일부터 가동되잖아요. 여기서 선거 제도 개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될 텐데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의원 정수 축소안 30명 축소하자. 300명에서 올리느냐, 300명 그대로 유지하느냐 관련해서 계속 많은 논의들이 있었는데 축소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의견을 민주당에서 갖고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거 본인도 안 되는 걸 아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30명 축소한다. 그거는 그 누구도 국민의힘 의원들도 받지 않을 것이고 민주당도 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300명에서 늘릴까 아니면 현행을 유지할까가 그동안 논의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가 왜 갑자기 30명을 축소한다고 했을까요? 결국에는 이슈를 전환하기 위한 거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논리적으로 지금 전원위를 앞두고 30명 축소를 꺼낸다? 진작에 꺼내죠. 지금 현재 국민의힘이 혼란스럽고 본인 스스로도 여러 가지를 좀 회피하고 싶은 시기가 된 거예요. 시점이 아니면 30명 축소를 할 시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따지고 보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 대한민국 의원이 책임지는 국민의 수가 많습니다. 독일이나 이런 미국이나 이런 데는 10만 미만이에요. 근데 우리는 17만 명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200명인 시절에도 저희가 10만 명이었어요. 국회의원이 200명인 시절에도. 1인당 우리 말하자면 유권자들이 책임자들 유권자들 10만 명인데 지금 17만 명이면 의원 수를 줄인다는 부분들은 본인도 스스로 알 텐데 그러니까 전혀 합리적이거나 좀 근거가 있지 않고 좀 생뚱맞기 때문에 결국에는 국면 전환용으로 던진 거다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국민의힘에서 마냥 국면 전환용은 아니라고 말할 것 같은데 배경 그리고 반론 좀 들어보겠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네. 근데 사실은 의원 수 정수 줄이자는 의견은 국회 내부에서 많이 나왔던 얘기고요. 국민들도 57%가 동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원위원회 회부됐다는 것은 국회 전원의 자유로운 의사를 듣고 난상 토론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정하는 거기 때문에 국회의원의 한 명인 김기현 대표가 얘기할 수 있어요. 다만
박홍근 원내대표가 말씀하셨듯이 당대표가 그렇게 얘기하면 자유로운 토론이 되겠냐. 이런 부분은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그 부분은 부적절하다고 봅니다만은 김기현 대표가 어떤 국민 전환을 위해서 이 얘기를 던졌다라고 그 의중을 이렇게 발표하는 것은 안 맞다고 보고 화수목 난상 토론을 하거든요. 거기서 3개 안 중에서 반드시 그걸 정해야 되는 건 아니고 예컨대 늘리질 않겠다는 건 합의가 된 거예요. 늘리질 않겠다. 그럼 줄일 수는 있는 거죠. 현행 유지거나 줄일 수 있는 거라서 가능성은 있다. 다만 본인 신분상 약간 부적절한 발언을 한 건 맞다. 그러나 국회의원 개인으로서 보면 그럴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호남 행보를 이제 시작을 했는데 사실 이재명 대표 얼마 전에 이제 선친 묘소가 이제 훼손이 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는데 수사 결과 문중에서 기를 보충하기 위한 의식이었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뭐 해프닝으로 봐야 되겠습니까? 해프닝이긴 한데 왜 자꾸 이런 일이 생기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문중에서 했다고 하면 예. 그분이 그리고 시점 자체도 꽤 당대표 되기 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8월에 당대표가 되셨는데 그 전에 이 일이 벌어진 것이었으면 예. 그럼 이런 사실들을 좀 문중이면 알려줄 수도 있잖아요. 예. 내가 이런 일을 했다. 아니 그러면 그 전에 몰래 했다 하더라도 좀 훼손된 부분들이 뉴스가 나면 그분이 전화해서 알려줄 수 있는데 왜 안 알려줬을까요? 근데 그 사람은 선거가 임박했고 문중도도 연락할 방법을 몰랐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민주당의 당대표실 전화하면 일반 전화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뉴스가 많이 돌았잖아요, 당시에. 그러면 누구나 다 봤을 거예요. 그러면 솔직히 그 얘기는 좀 변명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우중은 모르겠지만 일단 해프닝으로 끝났지만 솔직히 이런 부분들은 뭐 좀 주술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냥 그 정도밖에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거는 이재명 대표께서 사과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을 이제 페이스북에 올리셨던 목적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때 주술이라고 하면 사실은 어느 진영이 떠오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목적 있는 게시였을 거예요. 근데 거기 게시글에 보면 문중 어른께 물어봤더니 이것은 흉매다, 흑주술이다 이런 식의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주다라는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문중 어른께 물어봤다고 본인이 썼어요. 그러면 문중 어른이 뭐 부탁을 해서 이걸 또 묻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기를 보충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것이고 어쨌든 경찰 수사가 진행되니까 지금에 와서야 이런 전모가 밝혀진 것인데 자 전모에 대한 평가나 뭐 법적 책임 부분은 이제 알아서 하시는 거지만 예. 국민께 얘기하면서 내가 밝히면서 한 측을 공격 대상으로 삼았던 부분 암묵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사과를 하시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것이 공당의 대표로서의 책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게 합리적으로 봤을 때 아니 근데 저는 하나 좀 궁금한 게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주술하면 떠오르는 게 어딥니까? 저는 그 얘기는 모르겠는데 국민의힘에서 그걸 인정하시는 건지 모르겠고요. 두 번째는 이재명 대표가 몰랐잖아요. 본인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윤기찬 부위원장님도 본인 선친묘가 그러게 돼서 훼손이 됐어요. 그러면 본인이 모르는 상태에서 그런 어떤 음모론을 제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나를 음해하려고 이런 걸 했지?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알고 봤더니 내 아는 사람들이 나를 잘 되게 해서 그렇게 했다. 몰랐는데 내가 몰라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나요? 그거는 사과를 요구할 건 아니고 그냥 단순 해프닝으로 끝내는 게 상식적이다. 저는 그렇게 근데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차대한 부분을 알아보고 발표를 하셨어야죠. 아니죠. 예컨대 이게 얼마나 놀랄 일입니까? 아니 이거 분명히 저 알아보면 다 알아. 그때도 해석이 분분했어요. 이것은 예. 좋은 거다 나쁜 거다 해석이 분분했거든요. 그럼 예. 알아보면 될 것을 그냥 덮어놓고 밝히시면서 상당한 그 정치적 상황을 이용하신 게 아닌가라는 오해를 설만하죠. 그러니까 말씀한 대로 워낙 그 말씀하셔야죠. 주술하면 떠오르는 그쪽 진영이 있어서 아마 그러신 것 같아요. 잘 알아보고 놀라면서 서투 보고 놀란다고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예, 지금 알겠습니다. 말씀하셨듯이 그런 식의 그 정치적 공세를 해 오셨기 때문에 이것도 맥락이 그런 맥락에서 하신 거 아닌가라는 오해를 받으시는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SNS에 악의 없이 벌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수사당국의 선처를 요청한다라고 예.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이런 가운데 호남 행보를 시작했습니다. 어제부터 지도부가 총출동해서 광주 전남, 그러니까 광주 비엔날레 이렇게 참석하는 건데요. 어떤 배경입니까? 일단 행사가 있고요. 광주 비엔날레 행사가 있고 아마 광주시장인 강기정 시장께서 요청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호남 행보 부분들은 늘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특히나 요즘에 최근에 5.18 논란, 그다음에 4.3 이런 부분들이 조금 제기가 되면서 솔직히 호남 민심이 굉장히 속상하셨을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는 민주당 대표로서 또 민생 행보도 하시는 겸사겸사
여러 가지 차원에서 방문을 했을 거라고 보고요. 최근에 이제 전우원 씨가 5.18 사과를 했지 않습니까? 예. 전두환 씨 손자가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시점이 지금 방문하는 게 좋겠다라고 판단하셨다고 봅니다. 예, 3개월 만에 호남행인데요. 뭐 어떤 의미가 있을 것 같으신지 끝으로 듣겠습니다. 저는 호남이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지금 얻지 못한 지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번 보궐선거에서 그 결과가 나왔던 것이고 투표율도 그렇지만 득표율도 그렇고 사실은 무소속으로 나온 임정현 후보는 민주당 후보와 다를 바 없어요. 그러니까 박지원 호남 맹주께서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예. 떨어졌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 면이 고려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두 분 말씀 오늘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고맙습니다.